정조의 피의 심판, 왕의 피로 쓴 정의. 1776년 여름, 궁궐, 한 구석, 작은 뜰, 매미 소리가 귓전을 찢는다. 빛바랜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검은 칠기 쟁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사발 속 하얀 액체가 그녀가 다시는 볼 수 없을 하늘을 비춘다. 대문 밖에는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마지막 속삭임이 흘러나온다. 전하께, 사랑은 분노보다 짧다고 전해주십시오. 잠시 후 마지막 소리는 돌바닥에 부딪히는 사기 그릇 소리뿐이다. 그녀는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손자의 명으로 죽음을 마신다. 그녀의 이름은 문숙애, 그녀의 죄는 배신, 그녀의 재판관은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 아이였다. 오늘 밤 우리는 묻는다. 이것은 정의였는가? 아니면 복수였는가? 1751년 겨울, 창덕궁의 곡성이 울려 퍼진다. 하얀 상복이 궁궐을 뒤덮었다. 60에 가까운 영조가 며느리 현빈 조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왕실의 장례는 엄격한 예법을 따른다. 3년상을 지켜야 하고 모든 혼사와 연회는 금지된다. 심지어 왕이라도 이 금기를 어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법보다 강하다. 왕은 장례 행렬 사이에서 한 조용한 시녀를 발견한다. 문씨, 20이 갓 넘은 나이, 젊고 단정하며 고인을 위해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다. 그녀는 현빈 조씨를 가까이서 모시던 나인이었다. 검소한 옷차림, 겸손한 태도, 슬픔에 잠긴 얼굴, 영조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문다. 단 한 번의 시선, 그 순간이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꾼다. 조선에서는 왕조차도 상중 금기를 지켜야 했다. 특히 며느리의 상중에 새로운 여인을 들이는 것은 중대한 예법 위반이었다. 하지만 슬픔은 모든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 외로움은 이성보다 강하다. 60 노인의 마음속에 다시 불이 붙었다. 상복을 벗기도 전에 영조는 신하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불렀다. 왕의 경건함과 욕망 사이의 모순, 예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던 왕이 스스로 그것을 깨뜨린다. 신하들은 경악한다. 속삭임이 궁궐을 가득 채운다. 대왕 대비께서 며느리의 상중에 그 시녀를, 예법을 어기셨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하지만 왕의 명은 절대적이다. 촛불이 상복 위로 흔들린다. 백색 천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다. 1753년 장례가 끝나고 2년 후 문씨는 공식적으로 후궁이 된다. 수간의 지위로 시작한다. 궁궐 제도에서 가장 낮은 후궁 품계. 하지만 그녀의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수기로 승격되고 다시 수기가 된다. 종이품. 왕비 다음으로 높은 지위. 1755년 그녀는 첫 딸 화령옹주를 낳는다. 1755년 그녀는 첫 딸 화령옹주를 낳는다. 이듬해 둘째 딸 화길옹주가 태어난다. 두 공주는 영조의 노년에 얻은 소중한 자식들이다. 문숙이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도 함께 올라간다. 오빠, 문성국은 궁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하급 관직이었지만 곧 왕의 측근이 된다. 그는 영리하고 야심찬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궁궐 곳곳에 눈과 귀를 배치한다. 감시망이 구축된다. 누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가 왕에게 불만을 품는지 모든 정보가 문성국에게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문성국은 그것을 왕에게 그리고 누이에게 전한다. 궁궐의 분위기가 변한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 다음에는 뚜렷하게. 신하들은 조심스러워진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랑은 서서히 권력의 기계로 변해간다. 그리고 그 감시의 눈은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왕세자, 사도, 보고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세자의 이상한 행동들, 불안정한 기질,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일부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사도세자는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들은 사실을 과장하고 맥락을 제거하고 최악의 해석을 덧붙인다. 두려움과 감시에 짓눌린 세자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아버지의 불신은 아들의 병을 악화시키고 아들의 병은 아버지의 불신을 깊게 만든다. 악순환. 문성국이 왕에게 보내는 모든 말은 부자 사이의 골을 더 깊게 판다. 영조는 점점 더 세자를 의심한다. 세자는 점점 더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문씨남매는 자신들의 지위를 굳건히 한다. 궁궐은 속삭이는 자들을 찾았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림자가 자라난다.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잠깐만요. 역사 속 진실과 복수가 만나는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역사의 감춰진 이면을 파헤칩니다. 1762년 운명의 해.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해. 봄부터 불길한 조짐들이 나타난다. 세자의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진다. 때로는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때로는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다. 궁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소문도 돈다. 문성국의 보고는 계속된다. 그리고 매번 더 심각해진다. 5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낙선당의 화재가 발생한다. 세자가 기거하던 전각. 불은 빠르게 꺼졌지만 소문은 더 빠르게 번진다. 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 영모를 꾀했다는 소문. 진실이 무엇이든 영조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문성국은 왕의 편집증을 부채질한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세자께서 또 분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들고 내관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세자께서 밤에 홀로 무언가를 중얼거리신답니다. 영모의 징조가 아닌지 하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영조는 늙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 한때는 강력했던 왕권도 흔들린다. 후계자에 대한 불안, 왕조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잠식한다. 두려움이라고 내가 두려움을 가르쳐 주겠다. 5월 13일. 영조는 결단을 내린다. 세자를 패한다. 하지만 단순히 패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 뒤주, 쌀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 높이 1m, 남짓, 폭 60cm 정도. 한 사람이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영조는 명한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고. 그날은 무더웠다. 한여름의 열기가 궁궐을 짓누른다. 오후가 되자 기온은 30도를 넘었다. 뒤주 안은 더욱 뜨거웠을 것이다. 공기도 부족했을 것이다. 첫째 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세자가 나무를 치는 소리, 호소하는 목소리.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둘째 날, 소리가 약해진다. 목이 쉰 듯하다. 셋째 날, 간헐적인 신음만 들린다. 넷째 날, 거의 침묵. 다섯째 날, 완전한 침묵. 여섯째 날, 침묵. 일곱째 날, 침묵. 여덟째 날, 5월 21일, 뒤주가 열린다. 세자는 이미 죽어 있었다. 38배 나이. 그림자 속에서 한 아이가 모든 것을 지켜봤다. 11살 이산. 훗날의 정조. 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 나는 그 소리를 기억한다. 여드레 동안. 처음에는 두드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그 다음에는 신음소리. 마지막에는 침묵. 여름의 냄새. 나무와 죽음의 냄새. 땀과 오줌과 피의 냄새. 그리고 나는 그 이름들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영조, 그리고 문씨, 문숙의,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궁궐은 침묵에 잠긴다. 아무도 감히 그 사건을 입에 담지 못한다. 공식 기록에는 세자가 병으로 죽었다고만 적힌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안다.
영조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깨닫는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 후계자를 없앤 왕. 죄책감이 그를 짓누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뒤줄을 두드리는 소리. 아들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돈다. 그는 위안을 구한다. 그리고 그 위안을 문숙이에게서 찾는다. 죄책감과 애착의 역설. 아들을 죽이는데 일조한 바로 그 여인의 품에서 평화를 찾는다. 아니, 어쩌면 평화가 아니라 망각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숙에는 왕을 위로한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녀는 왕의 결정이 옳았다고 속삭인다. 세자는 위험했고, 왕조를 위협했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영조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 문숙이의 권력은 정점에 이른다. 이제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한다. 신하들은 공포에 떤다. 세자조차 제거할 수 있는 그녀의 영향력 앞에서. 하지만 한 사람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두려워하면서도 절대 잊지 않는다. 어린 새손 이사는 아버지의 봉인된 뒤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 밤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그는 울지 않는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결심뿐.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언젠가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서약은 완성된다. 피의 서약. 제국은 앞으로 나아간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궁궐의 일상은 계속된다. 하지만 복수는 늙지 않는다. 복수는 기다릴 줄 안다. 복수는 결코 잊지 않는다. 11살 소년의 가슴 속에 심어진 씨앗. 그것은 14년 동안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난다. 뿌리는 깊어지고, 줄기는 굵어지고, 가지는 뻗어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날을 기다린다. 1776년 그날이 온다. 1776년 3월 5일 영조 붕어 83세의 나이로 52년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 검은 깃발이 궁궐에 걸린다. 징이 울린다. 곡성이 한양을 뒤덮는다. 온 나라가 상복을 입는다. 그리고 24세 이산이 왕위에 오른다. 정조, 조선, 제22대 왕. 즉위식은 엄숙하다. 하지만 그 엄숙함 뒤에는 긴장이 흐른다. 신하들은 안다. 새 왕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새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위 닷새 후 3월 10일 정조의 첫 조치가 발표된다. 문숙이의 자귀를 박탈한다. 궁궐이 술렁인다. 대왕 대비의 총애를 받던 후궁. 24년 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던 여인. 그녀를 단번에 끌어내린다. 새 왕의 즉위식은 축하가 아니라 청산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조는 조심스럽다. 그는 성급하지 않다. 14년을 기다린 사람은 몇 달 더 기다릴 수 있다. 그는 단계적으로 움직인다. 먼저 명분을 쌓는다. 조선은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깊이 갈라져 있었다. 문씨 일파는 노론의 핵심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필요이기도 하다. 왕권을 강화하고 파벌 정치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 정조는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결합한다. 효도의 의무와 현실 정치. 아버지를 위한 복수와 왕조를 위한 개혁.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명분. 여름이 온다. 사도세자가 죽은 계절. 정조는 움직임을 가속화한다. 7월. 그는 교서를 발표한다. 문숙이의 죄를 나열한 긴 문서. 두루마리가 펼쳐진다. 대신들 앞에서 낭독된다. 첫째. 그녀는 선왕의 총애를 이용해 부당한 권력을 휘둘렀다. 둘째.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궁중에 간신의 무리를 심었다. 셋째. 그들은 왕세자를 모함하고 부자 간의 불화를 조장했다. 넷째. 이는 결국 왕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다섯째. 이는 왕실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다. 법과 감정의 메아리.
정의와 복수의 경계. 대신들은 술렁인다. 일부는 동의한다. 일부는 주저한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한다. 왕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 원로 대신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전하, 그녀는 대왕대비의 후궁이었습니다. 선왕께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급히 처벌하시는 것이. 정조의 목소리는 차갑다. 그녀는 내 아버지의 처형자였다. 침묵.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 문씨 일가의 몰락이 시작된다. 빠르고 철저하다. 오빠 문성국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된다. 어머니는 제주도로 보내진다. 일가의 재산은 몰수된다. 그들과 연결된 관리들도 차례로 제거된다. 정조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를 따른다. 모든 처벌은 명분이 있다. 그는 복수하는 아들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는 왕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끓는다. 문숙의 자신은 궁궐 깊숙한 곳에 유폐된다. 바깥 출입은 금지된다. 시녀들도 대부분 떠난다. 그녀는 자귀를 박탈당해 이제 더 이상 수기가 아니다. 그저 문녀, 평민 문씨 여인. 그녀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있다. 한때는 화려했던 방, 이제는 을씨년스럽고 추운 방. 깨진 거울 속에 그녀의 얼굴이 비친다. 늙었다. 60을 넘긴 나이.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다. 영조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먼 옛날의 목소리.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대를 지킬 것이오. 하지만 영조는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다. 이 역사적 순간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8월이 온다. 무더운 여름. 사도세자가 죽은 바로 그때와 같은 계절. 같은 더위. 같은 매미 소리. 8월 10일. 정조는 최종 명령을 내린다. 문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사약, 독약. 왕이 죄인에게 내리는 최후의 형벌.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자비. 참수나 교수형보다는 명예로운 죽음. 스스로 마시는 죽음. 군사들이 문수기의 처소로 향한다. 검은 칠기 쟁반을 들고 그 위에 하얀 사기 사발. 사발 속에 우유빛 액체. 문수기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날이 올 것을 알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어쩌면 사도세자가 죽은 그날부터. 그녀는 의연하다. 울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쟁반을 받는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름 하늘, 푸르고 높고 뜨겁다. 매미가 운다. 삶이 계속된다는 듯이. 그녀 없이도 세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사발을 든다. 손이 떨린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친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마지막 말을 남긴다.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사랑은 분노보다 짧다고. 그리고 마신다. 한 모금, 두 모금. 사발을 비운다. 맛은 쓰다. 목구멍이 타는 듯하다. 몸이 경직된다. 숨이 막힌다. 시야가 흐려진다. 그녀는 쓰러진다. 사발이 손에서 떨어져 돌바닥에 부딪힌다. 깨지는 소리. 침묵. 그 순간 궁궐 다른 곳에서 정조는 혼자 서 있다. 창밖을 바라본다. 같은 하늘을 본다. 같은 매미 소리를 듣는다. 그의 마음 속에서 장면들이 교차한다. 아버지의 뒤주, 문수기의 독배, 그리고 자신의 얼굴. 아버지, 저는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을 죽인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정의처럼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승리가 공허한 걸까요? 왜 가슴속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것 같을까요? 정조는 눈을 감는다. 답은 없다. 8월 11일 1776년 문숙의 사망. 정조 즉위 5개월 후. 역사 기록은 간단하다. 문씨 사약을 받고 죽다. 단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25년의 한이 있고 두 왕의 사랑이 있고 한 세자의 죽음이 있고 한 소년의 복수가 있다. 정의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복수가 완성되었는가?
궁궐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매미만이 계속 운다. 문숙이의 죽음 이후 조선의 역사가들은 붓을 들었다. 그들은 기록을 남겨야 했다. 후대를 위해, 왕조를 위해, 진실을 위해. 하지만 진실이란 무엇인가? 누구의 진실인가?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한다. 공식 기록의 목소리가 말한다. 문숙에는 간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다. 그녀와 그녀의 오빠는 궁중에 간신의 무리를 심었다. 그들은 왕세자를 모함했다. 허위 보고로 부자 간의 불화를 조장했다. 결국 왕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초래했다. 그녀는 왕실의 적이었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죄인이었다. 이것이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역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다른 목소리들이 나타난다. 수정주의 학자들, 페미니스트 역사가들. 그들은 묻는다. 정말 그녀가 악녀였는가? 아니면 그녀는 편리한 희생양이었는가? 그들은 다시 쓴다. 문숙이는 낮은 신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왕이 부르면 가야 했다. 왕이 원하면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욕망의 도구였다. 그녀는 권력 투쟁의 졸개였다. 그녀의 오빠가 음모를 꾸몄다 해도 그것이 그녀의 죄인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진정 누구에게 있는가? 아버지 영조에게 세자, 자신의 병에게 아니면 조선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 자체에게. 문숙이는 편리했다. 영조에게는 자신의 죄책감을 투사할 대상으로, 정조에게는 복수를 정당화할 명분으로, 신하들에게는 왕실의 비극을 설명할 이유로. 그녀는 한때 영조의 통제 도구였고 나중에는 정조의 개혁을 위한 희생양이 되었다. 문서들이 펼쳐진다. 서로 다른 해석들, 학자들은 논쟁한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현대의 한 역사학자는 쓴다. 우리는 문숙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녀 자신의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녀의 편지도, 일기도, 증언도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남성들의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영조의 총애, 정조의 분노, 신하들의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원했는가? 역사는 그녀를 요부라고 불렀다. 조종자, 마녀. 하지만 역사는 권력에 가까운 여성을 두려워한 남성들이 쓴 것이다. 이것이 여성사의 비극이다. 목소리 없는 여성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왕조의 역사에서 지워진 존재들. 문숙이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사라졌는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침묵 속에 묻혔는가? 하지만 정조는 어떠한가? 그 역시 희생자가 아니었는가? 처형후 정조는 변한다. 아니, 어쩌면 그는 마침내 자신이 되고자 했던 왕이 된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복권시킨다. 사도세자의 묘를 옮기고 장조로 추존한다. 성대한 의례를 거행한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한다. 그는 조정을 개혁한다. 당파 싸움을 억제한다. 탕평책을 강화한다.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다.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춘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한다. 아버지를 위한 기념비, 새로운 왕도의 꿈, 계몽 군주의 비전. 그는 규장각을 설립한다. 학문을 장려한다. 책을 편찬한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연다. 정조는 위대한 왕이 된다. 영조와 함께 조선 후기의 중흥을 이끈 군주. 학자들은 그를 칭송한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피로 시작되었다. 그의 개혁은 복수 위에 세워졌다. 정조의 편지가 발견된다. 만년에 쓴 편지. 신하에게 보낸 것도 공식 문서도 아닌 사적인 기록. 나는 죄인을 처벌했다. 법에 따라, 정의에 따라. 그것이 왕의 의무였다. 그것이 아들의 도리였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꿈을 꾼다. 뒤주 속의 아버지, 독배를 든 여인. 그들의 눈이 나를 본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평화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버지를 복권시켜도, 화성을 세워도, 개혁을 이루어도 내 가슴 속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아마도 죄인은 그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죄인은 우리 모두였을 것이다. 영조도, 사도세자도, 문씨도, 그리고 나도. 아마도 진정한 죄인은 이 왕좌 그 자체였을 것이다. 권력은 사랑하는 자들을 파괴한다. 왕위는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알 수 없다. 그것이 정의였는지 복수였는지. 정조는 1800년 여름에 죽는다. 49의 나이. 갑작스러운 죽음. 독살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죽음 후 조선은 다시 혼란에 빠진다. 세도 정치가 시작된다. 안동, 김씨, 풍량 조씨가 권력을 장악한다. 정조가 그토록 싸웠던 파벌 정치가 돌아온다. 그의 개혁은 천천히 무너진다. 화성은 남지만 그 정신은 사라진다. 규장각은 남지만 학문의 열기는 식는다. 아이러니하다. 정조는 문씨를 제거함으로써 파벌을 약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 후 파벌은 더 강해졌다.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은 순환한다. 부패는 돌아온다. 어쩌면 정조도 알았을 것이다. 한 사람을 처형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복수를 이룬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선택해야 했다. 왕으로서,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평생 그를 짓눌렀다. 첫 장면의 뜰로 돌아온다. 여름, 매미 소리, 빈 궁궐, 바람이 지나간다. 먼지를 일으킨다. 낙엽을 흩뜨린다. 시간이 흘렀다. 250년이 흘렀다. 이제 그 뜰에는 아무도 없다. 문숙이도, 정조도, 영조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록뿐, 그리고 질문. 장례식에서의 금지된 시선 하나로부터 25년 후의 독배까지, 한 번의 사랑으로부터 한 번의 죽음까지. 조선은 배웠다. 아니, 어쩌면 배우지 못했다. 권력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정의는 복수와 같은 잔에서 마신다. 정조는 아들이자 왕이었다.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그는 찢어졌다. 아들로서 그는 복수해야 했다. 왕으로서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하지만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문숙에는 죄인이자 희생자였다. 그녀는 선택했는가? 아니면 선택당했는가? 그녀는 가해자였는가? 아니면 피해자였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들 사이에는 영원한 질문이 놓여 있다. 정의가 슬픔을 입을 때 그것이 순수할 수 있을까? 복수가 법의 옷을 입을 때 그것이 정당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정조는 옳았는가? 그는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실현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트라우마를 정당화했는가? 문숙에는 유죄였는가? 그녀는 정말 사도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녀는 더 큰 권력 게임의 졸개에 불과했는가? 영조는 어떠한가? 아들을 죽인 아버지. 그의 죄는 누가 심판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역사는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것은 회색의 무수한 그라데이션이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발견한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 모순된 인간, 사랑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는 인간. 정조는 위대한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상처받은 아들이었다. 그의 위대함과 그의 상처는 분리될 수 없다. 문숙에는 권력을 휘두른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시스템의 희생자였다. 그녀의 권력과 그녀의 무력함은 동시에 존재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 사건은 단일한 원인을 가지지 않는다. 진실은 여러 층위를 가진다. 문숙이의 독배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죄책감이었고 한 소년의 트라우마였으며 왕권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그것은 조선 왕실이 마신 독이었다. 1776년 여름. 그 뜨거운 날 문숙이가 죽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쉰다. 우리 사회도 여전히 묻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복수와 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피해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가?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질문들은 2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궁궐의 바람이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을 나른다. 사랑은 분노보다 짧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권력의 사랑은 항상 짧고 권력의 분노는 항상 길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정조는 후에 위대한 개혁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왕관은 한 여인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했지만 그 복수가 그에게 평화를 주었을까? 역사 기록은 말한다. 정조는 만년에 자주 악몽을 꾸었다고. 뒤주 속의 아버지, 독배를 든 여인, 그들의 얼굴이 밤마다 그를 찾아왔다고. 정의와 복수의 경계는 때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쓰인 것은 피다. 정조의 피의 심판. 그것은 정의였는가? 복수였는가?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비극이자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정의는 때로 복수를 담는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증오로 변한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선택한다. 정조처럼, 문숙이처럼, 영조처럼 불완전한 정보로,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리고 역사는 그 선택들을 기록한다. 판단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다만 보여줄 뿐. 여름, 저녁, 궁궐은 조용하다. 매미 소리도 멈췄다. 어둠이 내린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분다. 옛 기억을 싣고, 잊힌 이름들을 싣고, 문숙의, 사도, 영조, 정조, 그들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는다. 그들의 질문은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다.